약간 여러분들 힘드시긴 할 텐데 첫 시간이니까 좀 힘드셔야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길면 많이 더 힘드실 거예요. 초반에만 좀 이렇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뭐그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짧게도 아마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이라는 책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막스가 생각했던 혁명이 뭐냐 하면 막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봤던 혁명은 자기들이 목도했던 혁명, 바로 1789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모든 혁명의 롤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막스도 똑같이 프랑스 혁명을 자신이 생각했던 노동자 혁명의 롤 모델로 봤습니다. 그 롤 모델로 일어난 혁명이 48년 혁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혁명은 실패한 거예요. 요거는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요 실패한 혁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 그걸 막스는 찾아내려고 했었고, 자본 안에서 이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로 막스는 두 가지를 딱 집약을 했습니다. 혁명은 왜 발발했느냐 하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1차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주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혁명을 하러 거리에 나왔던 노동자들은 훈련받은 전투원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노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꼬창이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겠어요? 치안병력이 있는데. 당연히 경찰과 군대가 있습니다. 기득권들한테는.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절대주의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하게 훈련된 군대가 있었는데 그 훈련된 군대를 압도할 정도의 다수였다는 겁니다. 숫자가. 그러면 모든 다수가 맞아, 세상은 바꿔야 돼 라고 합의를 해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그 혁명의 동력은 뭐였느냐 하면 상식하고 너무 다른 현실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부는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당장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쓰는 물컵 하나,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 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 하나, 이 모든 게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만들어지는 게 없는데, 그 노동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을 수행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미가 노동을 제공해서 부를 만드는데 깨미는 부와 관련이 없고 배짱이는 부를 만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를 배짱이가 누리는 것이니,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어릴 때 유치하게 배우는 경제의 원리가 깨미와 배짱이에 의합니다. 깨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부를 만들어야 잘 살고 배짱이처럼 땡땡이 치면 겨울에 쪽박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누구한테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깨미였던 사람들, 현실에서 상식의 배반을 겪은 사람들이 훨씬 다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왜 역전이 되었지 도대체, 이 비밀의 수수께끼를 캐내야만 혁명의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수가 간절히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이 사회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객관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주관적 요인과 혁명의 객관적 요인을 자본 안에 모두 막스는 담았던 것이죠. 그러면 자, 혁명의 동력, 주관적 요인이란 거. 여러분, 경제학은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막스가 살아있던 그 시기, 아마 지금은 그 경제학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원래 경제학의 출발점은 노동가치론, 모든 부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온다 라고 했고, 따라서 노동을 수행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모든 부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온다라고 그 당시에 경제학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하는 사람이 가난한 워킹 푸어라고 하는 노동 빈곤이 상식과 이론에 서로 대립되는, 배치되는 요게 수수께끼였던 것이죠. 요 수수께끼는 힌트가 어디 있느냐? 임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취직을 한다. 우리가 아까 직업세계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취업 얘기를 하면 금방 모든 사람들이 그 봉급 얼마 주지? 다 그럽니다. 임금은 그래서 한 사회에 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가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1차적으로 걸려있는 제일 중요한 열쇠죠. 그 임금이 노동자는 입장이 어떤 거냐? 임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그 비정규 노동자에게서 다시 여러 가지 작업 규칙을 해가지고 뭐 1시간 느리다든가 빼먹는다든가 임금을 또 깎는. 그래서 임금을 가능한 한 적게 주는 거죠. 한 사람은 임금을 많이 받아야 좋고 한 사람은 임금을 적어야 좋으니까 경제학은 결국 두 개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막스의 자본이 판도라의 상자였던 까닭은 임금을 적게 줘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아주 위험한 책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에게는 이 책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책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막스가 이 책 안에서 경제법칙으로 처음 찾아내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자본 1권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막스는 이 책이 어떤 구조로 쓰여져 있는지를 바로 혁명의 이 의지 그리고 혁명의 객관적 법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어떤 구조로 쓰여져 있는지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권의 서문에 나오는 게 막스의 독특한 혁명의 과학,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의지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지와 자기가 바꿔야 될 그 현실과 부딪히는 현장에서 직접 이 의지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갈등의 구조를 막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동운동가들에게는 노동운동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전략적 전술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유물론.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올해 인단투에서 이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했지만 실제 그렇게 달성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의지와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간격이 뭐냐면 현실이 주관적 의지를 지배하는 주관적 의지보다 더 높은 힘을 갖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즉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의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인식이 추상화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지와 현실의 간격을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죠. 여러분 지금도 전두환 씨는 연희동에 계시고 재판에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바로 광주에 참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26년을 기다려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전두환 씨는 지금도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Andres, I'm going into the corner. There are dead bodies there, dry and come and have a whip through.
레미제라블에 나온 장면이죠. 그 1789년 이후에 1848년 사이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봉기 가운데 하나였고, 이 봉기에 참여하는 이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던 이 노동자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영화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묘사되는 바 그대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그 이 비참함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갔던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만일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의는 현실에서 무참한 패배로 그냥 끝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의지 사이에 아주 깊은 간격이 존재하고,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게 사실은 막스가 자본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딱 손에 쥐어주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뭐라 하느냐, 우선 현실이 어떤 자연법칙,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현실의 구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현실은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은, 제가 이제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 휴가 때는 여기가 막 최고의 하여튼 그 이 피서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휴가가,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휴가가 7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서 보통 8월 첫째 주 결체는 그 주에 휴가가 있어요. 전 국민이 그때 휴가를 합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여기 해운대는 막 그 억수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시기에 해운대가 드디어 이제 휴가 절정에 다다르면 인파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인파가 100만 명. 그러면 이제 뉴스에 확 나옵니다. 그 뉴스에 나올 때 해운대 백사장에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남자, 여자,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얽혀 있고 구분이 되는 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안에 온갖 모순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산재를 당하고, 누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누구처럼 저임금에 시달리고, 막 무슨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이 남마처럼 얽혀져 있는 현실의 법칙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알라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다다다다 올라가 봅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찍으면 여기에 무수히 서로 달라 보이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뭡니까? 점이 또 파도가 오면은 콩나물 대가리가 싹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렇죠? 요 점과 점 사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소위 다른 것이 여기서는 전부 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점으로. 그래서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것이 현상이라 그러면 이걸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공통된 것, 본질적인 것, 보편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인파가 많다는 것이 서로 다른 것으로만 보이지만 여기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인파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인지가 눈에 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의 다양한 것들을 마치 우리가 채로 걸러서, 모래에서 채로 걸러서 금을 찾아내듯이 걸러서 엑기스를 찾아내는데, 그 엑기스는 그 모든 것들 사이에 공통된 인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 속에 법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 모든 현상을 걸러서 딱 엑기스, 본질을 사금처럼 딱 찾아내면 그걸 뭐냐? 자본주의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꿔야 될 대상, 혁명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낼 겁니다. 자, 현실이 이처럼 관계가 바로 바꿔야 될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이것이 변화하는 원리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자연은 자기가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거슬러서 인간이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여기에 포도를 심어놨는데 이걸
포도주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부채질을 하고 발로 차고 두들겨 패도 이게 포도주가 안 된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되는 원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포도자기가 자라서 익어서 따서 성숙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연은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만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변화의 자연 법칙, 그걸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은 인간의 의지와 자연이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자연의 법칙은 변증법이라고 하는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의 자연 법칙은 어떤 거냐면 존재하는 삼라만상 모든 것은 유기체,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진 생물이 자라나서 성숙하면서 소멸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볼까요?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자랍니다. 늙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되어서 성장해서 성숙하다가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창 성숙한 바로 그 시기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똑같은 길을 밟아 나가죠. 그리고 그 자식도 또 자식을 낳아서 똑같이 밟아 나갑니다. 모든 개별 존재는 처음에 태어나서 점점점 힘이 세졌다가 결국은 힘이 떨어져서 소멸해 나가는 운명을 겪게 되지만, 그 운명을 겪는 과정에서 내 다음 새로운 생명이 내 뒤를 똑같이 이어나가는 이런 구조로 사물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등장을 해서 성숙했다가 소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가 항상 성숙해 있을 바로 그 시기에 봉건제 안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쌀기 점점점 자라서 드디어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키가 커지고 자식이 아버지보다 힘이 세지는 골든 크로스를 겪고 나면 봉건제는 쇠약해지는 반면에 새로 자라난 자본주의는 더욱더 강력한 성숙을 겪으면서 융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도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서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뒤를 이을 새로운 경제제도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 새로운 자라나는 요 경제제도, 이것이 자본주의 뒤를 잇는 경제제도이고, 요 경제제도의 속성에 따라야만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제도가 달성된다. 이게 바로 막스의 변화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고 자식이 없이 손자가 있을 수 없듯이, 아버지가 비록 자식이 뛰어넘을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봉건제는 자본주의가 뛰어넘어야 될 체제이지만 그 봉건제가 없이는 자본주의는 절대 생겨날 수도 봉건제를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자신도 노동자가 바꿔야 될 자본주의라는 세상도 그 자본주의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디디고 올라가야만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 막스가 일러줬던, 그래서 2층이 없이는 3층도 없다는 겁니다. 3층도. 그래서 막스는 1에서 2회로의 이행법칙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바뀐 그 법칙이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법칙의 단서를 안고 있고, 이 단서를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생산력 그리고 생산관계라고 하는 두 개념 사이의 교차적인 관계를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자본 안에서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 동기가 모든 사람이 쉽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경제의 수수께끼, 게임이와 배짱이가 뒤집어지는 관계, 여기에 있고, 따라서 이 게임이와 배짱이가 뒤집어지는 관계의 비밀을 찾아내면 혁명을 언제든지 불을 댕길 수 있는 우리가 단서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런 의지만 동원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지가 실제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변화 법칙하고 이게 같이 맞아야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그 현실을 파악하는 방법이 먼저 현실에서 본질을 추출해내는 추상화라는 방법, 그리고 그 추상화로 본질을 찾아낸 다음에 그 본질이 움직이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운동법칙을 파악해야만 모두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답이 완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요게 이제 막스의 자본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개의 해답이었고요. 이 두 개의 해답을 우리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구체적으로 안에 들은 내용을 막스가 설명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첫 강의에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가 자본을 강의하러 가면 항상 제일 많이 듣는 겁니다. 1991년 소련이 망했고 소련이 막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스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실패한 거.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1991년 공황이 발발하게 되자 2008년 공황이 발발하게 되자 사람들은 모두 다 막스로 돌아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실패한 막스와 새로 필요한 막스, 이 둘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게 어느 게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스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막스 사이의 관련, 요걸 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진짜 막스를 알고 나면 이 문제의 다른 막스가 어떤 막스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깐, 소련이 망했다고 해서 막스주의가 끝난 게 아니다. 요거를 잠깐 우리가 미리 못을 박아놓고 이 얘기를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스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글로 남겨놨습니다. 그 글은 막스가 살아있을 때 출판된 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조금밖에 출판이 안 되었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노트로 남아있어요. 손으로 쓴 노트. 요 손으로 쓴 노트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막스가 남겨놓은 중요한 단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담겨져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막스의 원고는 출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그 막스의 문헌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막스를 인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스가 쓴 책 안에 인기절 뭐 이런 걸 인용을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 책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장 문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림이 왜 뭐 정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 뭐 위장 문제가 한참 있었고, 그죠? 지난번에 뭐 국립미술관 안에서도 뭐 위장 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시작 같은 게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창비해서 뭐 그때 신경숙 씨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문제가 돼가지고 위장 문제가. 그래서 시나 소설 같은 창작물 또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곳에서 위장 문제가 심심찮게 거려가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노동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막스와 관련해서는 위장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아대학의 막스앵겔스 연구소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요 강의를 하는 그 배경 안에도 출발점이 막스 앵겔스에게는 문헌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헌적인 문제가 우리가 막스 앵겔스를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다. 그걸 미리 알려드리려고 주의를 제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막스는 방대한 양의 유고를 남겨놨어요. 막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막스는 이제 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10시쯤에 앵겔스가 막스 집 옆에 살았는데 막스 집에 찾아가 가지고, 막스는 그 당시에 딸하고 살고 셋째 딸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영국 집은 그 유럽 집들 대부분 백인들은 1층이 그 거실하고 부엌이에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침실이 있습니다. 그 2층 침실에 보통 같이 서재가 이제 같이 딸려 있어서 막스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서재로 공부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앵겔스가 한 10시쯤 그 막스 집에 가서 셋째 딸 이름이 엘리노어인데 엘리노어에게 아버지 어디 계시냐라고 했더니 아버지 2층에 뭐 다시 서재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가 위에 올라갔더니 막스는 자기가 평생 그 공부해오던 바로 그 책상 앞에서 펜을 든 채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막스가 그 서재 안에 남겨놓은 방대한 양의 유고가 있었는데, 이 유고 가운데에 책으로 출판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딸 엘리노어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는 그 막스의 부인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하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녀는 평생 동안 이제 막스 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좀 모순되긴 하죠. 노동 해방을 외쳤던 사람이 자기 귀족이었던 부인의 하녀를 평생 동안 하녀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해방을 시키질 않고, 어쨌든 그 데무트하고 두 사람이 1년 정도 이 원고를 정리하는데, 물론 당연히 엥겔스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하고 엥겔스가 이제 서로 원고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엥겔스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원고는 전부 엥겔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가족이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다가 엥겔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원고가 관리가 잘 됐습니다. 엥겔스도 수시로 이제 그 막스 집에 갔었고, 엘리노어는 엥겔스하고 뭐 삼촌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아저씨니까 어쨌든 그 아주 잘 지냈기 때문에 원고를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엥겔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엥겔스는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동거인이 있긴 했으나 그 동거인은 그냥 동거인이었고 더더구나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부인은 원래 그 엥겔스 아버지의 공장 바멘이라고 부르는 독일 북부에 있던 그 공장의 노동자였는데, 그 공장 노동자 가운데에 그 노동 운동을 하던 그 여성 노동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엥겔스가 평생 동안 동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았습니다. 엥겔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엥겔스가 죽고 나자 당연히 엥겔스 원고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엥겔스는 이 원고를 전부 독일 3인당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가지고 있는 원고는 엘리노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노어가 그 개인적인 일로 자살을 해버리거든요. 자살을 해버리고 나자 영국의 법에 따라서 막스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살아있었던 딸이 셋이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모두 프랑스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딸만 막스가 영국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벗어나서 프랑스로 가버린,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이제 결혼을 그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프랑스 국적이 된 거죠. 영국 국법에 따르게 되면 영국에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남긴 것은 영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못 넘겨주게 됐어요. 전부 자기 영국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고가 가족들에게 못 넘어가고, 이게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더더구나 그 막스의 딸들도 한 부분은 자살을 해버렸고, 그 첫째 딸은 중간에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척관계가 된 사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원고가 좀 복잡하게 분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거둬질 수 있는 일부 원고는 3인당으로 기속이 되긴 했지만, 이제 이 부분적으로는 상당량이 유실이 됐어요. 그런데 독일 3인당도 이 원고를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 유고는 1933년 히틀러가 3인당을 자신의 최고의 정적으로 삼아서 모조리 다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막스 원고도 마찬가지로 불에 탈 운명에 있었어요. 이 유명한 베를린 분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적 청산, 막스의 원고는 3인당의 주요 간부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히틀러가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히틀러 휘하에 정치 깡패단이 있었는데, 슈트룸 아파일룩이라고 그럽니다. SR라고 부르는데, 이 정치 깡패들이 히틀러가 권력을 33년에 쥐게 되자 독일 3인당의 주요 지도자 6,000명의 명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은 이제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남고, 3,000명은 결국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이때 그 인적 청산이 함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원고나 유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다 뭐 이상하게 유실이 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3인당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막스 엥겔스의 유고,
요게 이제 3인당 아카이브에 기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3인당 지도자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원고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소련에서 스탈린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소련이 이 원고를 사겠다고 이제 합니다. 물론 스탈린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막스앵겔스의 적법한 이 말하자면은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하기 위해서 막스앵겔스 원고를 독점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살려고 했습니다. 금액도 막대한 금액, 정부가 사는 거니까 제시해서 그래서 협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협상이 중간에 결렬이 되버렸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스탈린이 1924년에 레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스탈린이 실제로 권력을 획득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은 대개 28년 당대회까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한 4, 5년 동안의 극심한 권력 투쟁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탈린은 자기의 정적들을 전부 재판에 올려서 처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처단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명분이 이 사람들이 서방의 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방의 첩자가 되려고 그러면 서방에 이 사람들에게 인적 연관이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막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서방의 막스주의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서방의 막스주의자는 당연히 독일의 3인당입니다. 그러니까 3인당 입장에서는 멀쩡한 자기가 그 스탈린이 그 자기 정적들을 처단하는 그 재판정에 자기가 그쪽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받아먹은 뭐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스탈린이 했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 벌어지자 독일 3인당이 아무리 우리가 궁색해도 스탈린한테는 이 원고를 팔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 원고를 결국은 사줄 사람이 없는지 곳곳에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한 겁니다. 문의를 냈는데 의외로 뭐 살리는 사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원고를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게 그 당시 이제 독일 3인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원고를 도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뒷얘기로는 미국에서도 탐을 많이 냈었고 미국의 예일 대학인가 뭐 거기서 탐을 많이 냈었고 일본에서도 탐을 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게 되면 다시는 이 원고를 독일 3인당이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3인당은 가능한 한 유럽에 이제 위치한 누구에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유럽에서 이 자료에 관심을 가진 곳은 딱 한 군데 네덜란드의 사회사 연구소란 곳이었고 사회사 연구소는 가난했어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헐값에 독일 사회사 연구소로 이 원고를 팔아버린 바람에 지금 현재 막스의 중요한 원고의 거의 80%는 네덜란드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소련이 부분 중간에 사모으고 나중에 독일을 점령하면서 독일 내에 그나마 남아있던 막스의 원고를 싸그리 다 모스크바로 가져가 버려서 독일 안에는 막스의 원고가 한 장도 없어요. 독일이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소련하고 이제 네덜란드에 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베를린 분서 사건 현장입니다. 3인당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모든 집기들을 다 모아놓고 뭐 플래카드나 깃발, 문서, 뭐 책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아까 막스의 훔볼트 대학 딱 건너편입니다. 훔볼트 대학 본관이 있는 건너편. 그 훔볼트 대학에서 신호를 받아서 딱 건너오면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 이 분서 사건의 현장에다가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기념 장소를 만들어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책장입니다. 책장. 땅을 파가지고 밑에 책장을 넣어놨는데 이 책장이 텅 비어 있어요. 이 책장 안에 담겨있던 인류의 지적인 문화적인 많은 유산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책장을 비우는 문명의 야만적인 행위를 바로 우리가 저질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몇 군데 돼요. 앞에 몇 군데가 있고 거기 한 군데는 요 밑에 이제 동판을 담아가지고 이게 베를린 분서 사건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그 많이 이렇게 그 분산이 되자 이게 이제 막스의 원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내용이 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동서 냉전이 되자
이게 이제 서로가 막스가 이렇게 얘기했니, 막스가 저렇게 얘기했니 해가지고 막 이제 막스를 둘러주고 진위를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한테 전해져 있는 여러분들이 막스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근거 없이 지어낸 낭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막스의 진짜 원고의 내용은 그래서 막스가 진짜 한 얘기 그것만 모아서 책으로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막스의 정본전집입니다. 정본전집. 문헌적으로 검증된 이 정본전집이 출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런 문제가 그냥 막 발생을 하고 있을 때 막스의 전집을 발간하려고 하던 노력은 몇 군데가 있었고 그 몇 군데의 노력은 전부 소련과 동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전집은 지금까지 크게 3개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제일 먼저 찍어낸 게 제일 소치네니아. 이 1928년이면은 1928년 당대회 때 스탈린이 드디어 완전히 그 당 권력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이게 스탈린 시대가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제2 소치네니아가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그 54년에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이제 동독에서 막생겔스 베르케라고 일반적으로 막생겔스 전집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에메베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가 자본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할 때 썼던 대본도 에메베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제 정치적으로 스탈린주의에 오염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된 정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생겔스의 진짜 정본은 1913년에 시작이 되어서 1918년에 리아자노프라고 하는 뛰어난 문헌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메가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정본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권도 소개된 적이 없었다가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권이 발간이 되었어요. 메가는 전부 114권입니다. 114권인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2권을 이책 번역을 이제 한국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생겔스에 대해서 알고 있던 풍문, 그다음에 저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상당한 이런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메가는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그 진도가 많이 나가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일본은 아예 메가 원전 5권을 편집을 했습니다. 원전. 그 동경에 있는 오타니 교수란 분하고 동북대학에 있는 오무라라는 교수 두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도쿄팀 그 다음에 센다이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팀이 각각 2권, 3권씩을 이제 책을 편집을 해서 원전을 냈어요. 원전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2부는 오타니 교수가 이 번역을 다 완료를 해서 했었고 중국은 중앙당, 중국 공산당 직할 국립편역원이란 곳에서 이 메가를 대본으로 하는 막생겔스 전집을 지금 새로 국가 중점 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책이 한 권도 안 나왔었어요. 한 권도 안 나오다가 한 권도 발간된 적이 없다가 2008년에 제가 연구년을 받아서 베를린에 가서 이 메가 팀하고 처음으로 접촉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 메가 전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일을 추진을 했다가 2012년, 2018년에 이제 판권 교섭을 해서 이 판권이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114권 중에서 전부 17권을 일단 출판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돈이 없어서 뭐 말만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원고를 안 받아도 되는 제가 직접 이제 번역을 해서 원고료 없이 한 2-3권이라도 출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2018년에 그 우여곡절 끝에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5년짜리 연구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5년짜리 지금 현재 벌써 4년째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 4년차에 동아대학 막생겔스 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21년 5월달에 지난 5월 30일 날 메가 한국어판 2권이 일단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실물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 책입니다. 딱 요만한 책
두 권이 일단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2부에 있는 책이라서 두께가 얼마 안 되고 지금 1부는 원래 같이 출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편집상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연기를 해 놓은 상태고 1부는 보통 이 책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3배 한 권이.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이제 수십 권이냐 번역이 이제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요 막스 원고하고 관련해서 잠깐 이 가십 같은 얘기만 하나 드리면 막스의 자본 1권에 있는 원고가 아까 원고가 막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원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제법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가끔 고서시장에 이렇게 컬렉션 그걸 올라옵니다. 경매에. 이 막스 1권과 관련된 원고였는데 이게 2009년에 이제 경매에 올라왔는데 한 장입니다. 한 장. 노트 한 장. 요 노트 한 장이 1260만 eng.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경매가로 일단 올라왔어요. 실제 이제 낙찰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입찰가죠. 입찰가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엔 낙찰이 되었을 텐데 작년에 재작년에 비슷한 1권의 또 한 장이 이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베이징에서 경매에 올라와서 막스의 이 자필 원고 한 장이 얼마에 팔렸느냐면 52만 3천 달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 9년 만에 그 1억 5천짜리가 거의 5억 5천 정도, 5억 한 7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이 뛴 걸로 알 수가 있고 갈수록 가격의 상승폭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중국은 저걸 이미 벌써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10장 이상을 확보를 했고 샀답니다. 한 사람이 샀다 그러네요. 중국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자들이 저걸 샀고 일본도 저걸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장은 내가 봤어요. 일본의 국제서점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여주어서 내가 봤었는데 막스의 자본 1권 초판은 1867년에 나온 거 그게 1000부가 찍혔습니다. 1000부를 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자가 이제 남한테 준 증정본이 한 300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 이탈리아의 세자르 드 빼페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스가 사인을 해준 초판 막스 글자가 몇 자 적혀 있는 것이죠. 그게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189만 달러입니다. 189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그 정도 나가는 지금 그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스의 문헌과 관련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다는 거 알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갑자기 돈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 돈을 쓰려고 하면은 잘못 쓰면 죽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돈은 따로 생겼다. 근데 이 돈을 좀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막스의 원고를 사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돈을 뺏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막스의 원고를 사놓으면 본인은 재테크가 충분히 될 거고 1년에 적어도 뭐 한 40-50%씩 가격이 뛰니까 재테크가 되고 한국도 막스의 원고를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우리가 창피를 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본부는 아까 그 이제 훔볼트 대학 있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훔볼트 대학에서 한 지하철로 한 2정거장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걸어 다니게 됐으니까 2정거장 정도만 가면 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베를린 시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건물이 하나가 있고 요 건물의 3층일 거야 아마. 3층. 요 1층을 독일에서는 1층이라 안 그러거든요. 에르트게쇼스라 그러지 0층입니다. 0층. 0층이고 우리의 2층이 1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3층에서 있기 때문에 요 층에 요 메가 작업팀 실무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집진들이 모이고 편집 간사가 있고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요새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되니까 각자가 원고를 나눠 맡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나중에 편집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했던 바로 그 막스의 방법론의 요체가 담겨 있는 저작이 도이체 이데올로기라는 책입니다. 그 도이체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요체가 쓰여져 있는 아까 생산관계라고 했는데 그게 쓰여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그 부분의 원고가 이제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스가 원고를 쓰고 옆에 그림도 그려놓고 막 이래놨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나온 메가 한국어판입니다. 이 책도 이게 그 한정판으로 저희들이 찍었기 때문에 혹시 아주 좀 남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안 사신 분이 계시면 이 책을 가능하면 사보시도록 하십시오. 출판사에서 안 팔려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인데 사두시면 나중에 뭐 막스 책만큼 비싸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녀분들한테 한국에서 처음 막스의 정본 전집 초판이다. 이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뒤에 얘기까지 하느라고 좀 얘기가 길어졌고요. 결국은 3시간을 채우고 말았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늦을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강의 좀 길지만 뭐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자본 1권의 본문으로 처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